최근에 이제 공사비,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구조적으로도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제 시대,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저는 양극화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가격이죠. 공사비 갈등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공사비가 좀 문제긴 합니다. 한 1년 만에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본다면 거의 한 30,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계를 보자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 계획,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 뭐 관리 처분 받는데 중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 선정을 하고 이제 시공 계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공사는 3년? 2, 3년에서 빠르면 2, 3년이고 길면 한 5년 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를 감안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서로 이제 했는데 최근 한 3년? 한 5년 동안 공사비가 굉장히 최근 특히 3년 동안 코로나 끝나고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막 발생합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요. 물가가 급등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계약을 맺은 가격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한마디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뒤집고 우리 공사비 올려줘 라는 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대기업 체면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되고 분쟁이 생길 게 뻔한데 그 공사비 조금 때문에 올려달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쟁까지 이어질 정도라면 그 상승 압력이 굉장히 심각했다. 그냥 손실이 아니라 그냥 손익분기점 정도가 아니라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중소건설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만나보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작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소규모 공사 현장들을 보면 그 시행하시는 분들 거의 적자입니다. 분양은 잘했는데 계획대로만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끝났더라면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공사비가 급등하고 전세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잔금이 안 들어오게 되고 또 건설회사들은 야 공사비 올려주지 않으면 나 준공 안 할래. 공사 중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돈 올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적자 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행사 대표들도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자, 올려달라 그럽니다. 건설사들은.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알겠어. 올려줄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합이 뭡니까? 아파트 또는 그 조합원들이 뭉친 회사잖아요. 회사, 조합장은 이제 회사의 대표인데 조합장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설회사들 니들 힘들겠네. 올려줄게. 라고 하면 조합원들은요. 그들은 그 돈이 결국에는 올려주는 돈이 추가 분담금이거든요. 돈을 조합원들이 더 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나라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나는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을 2억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1억 5천을 더 내래요. 아니 1억 5천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물론 갑자기는 아니라 나중에 입주할 때 내야 되겠지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고. 결국 전세 가격을 올려야 된다든지 뭐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깨든지 돈을 더 빌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조합원들이 반발하면 조합장이 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은 조합장들 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장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빈미를 해서 이제 조합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장 입장에서는 공사 비인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에는 또 올려주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처럼 땅 짓고 헤엄치기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양극화가 심해지냐면 좋은 지역들 있죠.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지역들. 압구정, 반포,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일반 분양가를 못 올려서 문제지 그런 것만 없다면 일반 분양가 3.3제곱미터당 1억
압구정 같은 경우 1억 5천에도 아마 완판될걸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크게 신경 쓰지 않은데 서울 외곽 지역이거나 뭐 지방이거나 이런 곳들은 땅값보다는 원래 건축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높은 건축비가 더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한 4억 정도? 4억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을 5억 내라고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 아파트 가격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죠.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파트가 30억짜리인데 뭐 한 2, 3억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속도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예상되어 있는 지금 공사 중인 사업장들, 분쟁이 없는 사업장들도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일반 분양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하반기에 강남 3구에 굉장히 좋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2023년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합원들 부담을 좀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일반 분양가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작년보다는 올라갔죠.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 분위기도 좋아졌고 집값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을 올리면서 조합원 부담을 좀 낮춘 만큼 또 공사비도 살짝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괜찮은데 새롭게 추진하는 단지, 그러니까 신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거나 입지가 떨어지거나 가격이 좀 낮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도 좀 힘들 가능성,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크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아니면 새 아파트 물량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가되는 구조인데,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죠. 건설회사들은 공사비 올려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들어주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공사비를 올려줍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거고요. 더 내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낸 만큼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돈을 내야 되니까 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 전세 가격 상승, 특히 전세 가격 상승은 이게 한 3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돈이 전세금으로 세입자한테 또 전가되는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담금, 공사비 인상 문제는 결국에는 세입자, 매매, 부동산 시장에 모두 다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물가를 빨리 좀 안정시켜줘서 우리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이게 2.7% 정도 됐는데 공사비가 24.7% 정도,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갔다. 일반적인 물가보다도 이게 건축 시장에 대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멘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가 건축 자재 물가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표준 계약서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낸다고 해서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세부 내역을 이제 첨부를 하라는 건데 공사비를 올려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 그 세부 첨부 내역 내라고 하면 그거 못 내겠습니까? 자료 다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그게 탁상행정이거든요. 그렇게 표준 계약서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실화는 하되 이 최대한 못 올리게 어떻게 하면 못 올릴까요? 물가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 자재 시장 물가를 잡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집값 상승의 하나의 연결고리가 또 재건축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서울에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저는 또 투자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서울이 좀 그래도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빈 땅, 택지라고 하는데 주택을 지을,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없습니다. 우리 여의도 국회 밀어버리고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남산 밀어버릴까요? 남산 어떻게 밉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없다. 택지가 부족하다면
재건축, 재개발,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이제 새롭게 짓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없는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진행돼야 될 사업이고요. 서울시나 아마 정부도 서울 정비 사업에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아니면 공급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 이 부담을 내려주려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하나는 물가를 잡아서 이제 공사비를 내려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용적률을 올려줘서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면 조합원 부담이 줄일 수가 있겠죠. 추가 분담금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면 또 물량도 많이 나오니까 서울시나 정부도 원하는 바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일반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올리고 싶은데 지금 강남 3구,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사실은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일반 분양가가 한 30억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전용 84가. 3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우리 서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가격을 낮추느니 분양가 상한제 풀어줘서 조합원 부담을 낮춰주고 물량을 더 많이 빼서 차라리 그 증가시키는 현상을 완화시켜 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이런 또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압구정, 여의도, 반포, 뭐 또 이런 좋은 입지에 뭐 정비 사업들, 재건축도 있고 이제 재개발도 있을 텐데 이런 지역들은 높은 일반 분양가를 지불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한데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온도 차이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노도강 지역들은 집값 자체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소득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반 분양가를 3억을 올려달라고 해도 서울과 또 차이는 있잖아요.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은 3억을 올려줄 수는 있는데 또 외곽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올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정비 사업이 좀 쉽지 않겠다. 여기 공사비 추가 분담금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은 게 1기 신도시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5개가 있는데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이제 11월에 선도지구 이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라고 하면 1기 신도시 그 특별법이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1번 타자가 되면 좀 유리하긴 하겠죠. 지금 각 신도시별로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의율이 많이 나올수록 60점 이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요. 분당, 일산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슨 온도 차이가 존재하냐면 일단 분당과 일산이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왜 분당, 일산이 열심히 움직이느냐? 사업성이 좀 괜찮거든요. 용적률이 분당, 일산이 다른 평촌, 중동, 3번보다는 용적률이 좀 낮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분당과 일산이 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이 더 뜨거워요. 왜 뜨겁느냐? 집값이 분당과 일산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고요. 집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또 용적률이 낮다면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분당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분당이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신분당선도 있지만 분당선이 있는데 아마 한 3군데 정도 저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단지 쪽, 그 서현역 주변 시범단지가 하나 지정이 될 것 같고 아마 임해동 쪽에 하나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왜 그 GTX 역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금역이나 이쪽에 하나 생기거나 야탑에 생기거나 이렇게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분당 쪽에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가지고 최근에 호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적률은 괜찮은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리기는 좀 버거운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분당의 양질의 일자리도 좀 일산보다는 좀 많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분당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평촌 같은 경우는 또 재밌습니다. 평촌에서 가장 좋은 단지가 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남쪽에 위치한 목련 뭐 2단지, 3단지, 5단지 이런 단지들의 입지는 가장 좋은데, 아쉽게도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끼리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는 그대로 가자. 리모델링 가야 돼. 지금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 매몰 비용이 돈이 얼만데. 안 돼. 일부 조합원들은 야, 지금이라도 멈추고 재건축하자. 우리가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재건축하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선도지구 동의율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단지가 안 되니까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3단지, 5단지도 손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좋은 단지가 이제 향촌마을, 중앙공원에 있는 향촌마을인데 여기도 또 내부 사정으로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촌에서는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지들이 있는데 랜드마크 단지가 아니라 소형 위주의 상대적으로 비인기 단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측 입장에서는 역세권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거든요. 왜? 거기가 나중에 일반 분양가도 많이 올리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단지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3번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2021년처럼 막 집값이 올라갈 때 같으면 다 오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뭐 어때? 아무데나 사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올라갈 곳만 올라가고 사업성이 좋은 곳들 위주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옥석가리기, 사업성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옥석가리기를 하는 현상은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 대책들,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총화이익 환수. 이제 되겠죠. 물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된 뭐 취득세도 인하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득세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도세 중과세도 그렇고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수많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 입장에서만 본다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왜? 나는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정비 사업 들어가서 재건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도 나는 입주할 건데 나중에 팔 때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죠.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나가 세금 많이 내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이 이제 45% 정도 되죠.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면 껑충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나중에 팔 때 어차피 낼 건데 재건축을 해서 재건축에 이제 남는 경비들 빼고 여러 가지 빼고 남는 사업 차익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에서 강남 재건축은 억 단위로 나옵니다. 억 단위로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이거는요,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도 부담되고요. 조합원들도 부담이 되고 지자체도 부담이 돼요. 왜? 지자체는 왜 부담이 되냐면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정도야 빚을 냈으라도 예금을 깨더라도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도 내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초과이익 환수 3억을 내라고 합니다. 낼 수 있겠습니까? 3억을 갑자기 어디서? 세금을 3억을 내라고? 양도세는 팔리니까 잔금이 들어오니까 세금을 낼 수가 있죠. 남았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는 팔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을 내라고 하면 못 냅니다. 근데 이게 단체잖아요. 조합이잖아요. 조합원들이 나 혼자 같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못 내지 뭐. 단체로 조세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한테 표를 주는 하나의 유권자이기도 한데 그 유권자한테 야 초과이익 환수 안 냈으니까 너희들 집 압류 걸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과하기도 어렵다.
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약간 개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저는 초과이익 환수는 폐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폐지하고 나중에 양도세에서 이제 결국에는 또 환수가 되기 때문에 또 집을 보유하면 나중에 또 입주하잖아요. 보유하게 되면 또 재산세,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를 해주든가 폐지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폐지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떤 부작용 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초과이익 환수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안 되거나 또 투자를 안 하거나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폐지하고 차라리 빨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고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환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안대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당, 야당 머리를 맞대고 서로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뺄 거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주 대책은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가장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 2기 신도시가 이제 더 문제가 됩니다. 개별 단지들 같은 경우에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단지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또 분산해서 물론 주변의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1기 신도시는요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5개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만 하더라도 97,000호예요. 10만 호 정도 되는데 물론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1기 신도시가 3만 호 정도 되거든요. 이 이주 수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주하게 되면은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는요 아주 멀리 이사 가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 한 5km 반경 이내로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들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또 자극을 하고 올라가는데 현실은 뚜렷한 방안이 없다. 처음에 나왔던 대통령 그 공약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88 올림픽 할 때, 86 아시안 게임 할 때 뭐 아시아 선수촌, 기자 선수촌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짓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용도가 끝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이주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이런 안 또 하나의 안인데 지금 아쉽게도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이거 지을 물량도 없는데 이주 수요를 수용할 만한 아파트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땅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뭐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 정도라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밸런스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재건축 시대에 다시 돌아온다? 아니다? 끝났다.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축 시대가 이렇게 한 번에 끝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아니면 새 아파트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왜? 예전처럼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재건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든 재건축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땅 짓고 헤엄치기는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요. 재건축이 5층짜리 개포주공, 둔촌주공, 고덕주공 이런 데는 5층짜리 용적률이 80%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이 250, 270, 290% 아파트를 지었단 말입니다. 사업성이 좋았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때의 시절 환급받던 저층 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은 시절의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기본적으로 12에서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들입니다. 용적률이 잘해야 110에서 150%고요. 그것도 좋은 거고요. 용적률이 180%, 200%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이제 수두룩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요. 일반 분양을 많이 빼기 어렵고요. 일반 분양을 많이 빼려면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 도로, 상하수도, 전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공사비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구조적으로도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건축. 그러니까 돈을 적게 내는 재건축 시대는 끝나고요.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재건축 시대가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 조합원들도 또 투자자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요. 충분한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작은 계획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 입장이라도 이제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겠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될 만한 곳.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단지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당분간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이렇게 또 일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이나 뭐 이런 인기 지역들은 솔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 왜? 일반 분양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서 추가 분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이 되는 지역이 오히려 더 탄력이 있고 사업 속도를 더 올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양극화도 이제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